오늘은 이제 16강 화합성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절반 온 거죠. 예. 단원으로 따지면 이제 절반을 했습니다.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하면 그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명반응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죠? 명반응에서 하는 일은 빛을 통해서 물을 분해하고 광분해 거기서 나온 전자를 이용해서 광인산화를 하는 거죠. 광분해하고 광인산화를 한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엽록소 를 비롯한 어떤 이제 색소들이 이제 관여를 하고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순환적 인산화랑 비순환적 인산화 과정이 거치고, 비순환적 인산화에서는 NADP 플러스가 최종적으로 이제 전자를 수용해가지고 NADPH2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NADPH2가 만들어지면은, ATP와 함께, ATP는 이제 전자전자기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암반응으로 보내서 오늘 얘기할, 이게 다 에너지가 이제 있는 물질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물질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쓰이는 거는 포도당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2개의 물 분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ATP를 몇 개 만들었죠? 18개 만들었죠? 그 다음에 NADPH2는 12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적 광인산화를 통해서는 ATP랑 NADPH를 만들고, 비순환적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통해서 ATP도 만들고 NADPH2도 만들죠. 왜냐면 전자 수용체가 얘니까. 근데 이제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그냥 ATP만 6개 만들죠. 그래서 그 18개, 12개 가지고 이걸 안반응에 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쓰고 나오면 이제 ADP랑 NADP 플러스가 될 테니까 이걸 다시 이제 명반응에서 다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쳇바퀴 굴러 들어가듯이 명반응과 안반응이 같이 일어나고 해야만 이제 지속적으로 양반응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안반응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안반응은 켈빈 회로라고 얘기를 하죠. 회로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뭔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서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름을 왜 켈빈 회로로 지었냐, 이 안반응을. 그러니까 포도당 만드는 과정은 이제 켈빈 회로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 켈빈 회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분도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을 규명해내는, 뭐, 그 실험에 대해서도, 규명해낸 그 실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켈빈 회로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냐면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6H12O6. 그러면 이게 이제 무기물이고 여기가 유기물이니까 이 과정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건 이미 빛을 통해서 광인산화를 통해서 얻은 ATP, 그리고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통해서 얻은 NADPH2, 이거를 여기에 넣어줌으로써 얘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6개, 결과적으로는 6개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한 분자의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 켈빈 회로를 가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면,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CO2를 여기다 함유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유를 시켜줍니다.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RUBP라는 물질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RUBP는 여기 BP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리블로스 2인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블로스 2인산 15 바이포스페이트. 15는 이제 그 1번 5번 뭐 탄소에 인산이 2개 붙어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인산기가 2개 붙어 있는
리블로스라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저 이제 탄소가 몇 개짜리냐 이 얘기 할 거거든요. 탄소가 얘가 5개짜리입니다. 탄소가 5개짜리예요. 그 다음에 이 리블로스 이인산이 몇 개가 있냐면, 원래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 텐데, 이 사이클이 켈빈에로 사이클이 2번 일어나는 건데, 그 2번 일어난다라고 가정하고서는 그냥 숫자를 적어 볼게요. 그러니까 6개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6개의 이산화탄소를 받아주기 위해서 리블로스 이 인산이 6개 필요합니다. 탄소가 5개짜리인 인산이 6개가 있으면 탄소가 30개죠. 6개가 들어오니까 36개가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3PG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3PG 뭐 지금은 교과서에 이 용어로는 잘 안 쓰는데 PGA라고도 씁니다. 예, 3PG를 PGA라는 말로도 써요. 근데 그냥 3PG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3PG 같은 경우는 포스포글리세르산, 그러니까 인산기에 글리세르산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글리세르산에 인산기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인산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PG에서 DPGA로 갑니다. DP에 더 중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GA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PGA, 그러니까 이걸 쓴 이유가 뭐냐? PGA인데 여긴 D자가 붙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PGA D자가 붙었는데 이 D는 다이포스페이터. 그러니까 이인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탄소가 몇 개짜리냐면 탄소가 3개짜리입니다. 얘도 3개짜리예요. 그러니까 탄소수는 지금 3PG랑 DPJ가 똑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인산기가 하나고 얘는 인산기가 2개라는 거예요. 인산기가 2개. 그래서 이인산 글리세릭 애시드, 그러니까 글리세릭 애시드니까 글리세르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글리세르산. 자, 사실 DPGA 이름도 몰라도 됩니다. 이것도 몰라도 되고,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여기에 PGAL이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애시드고 요거는 뭐냐면 알데하이드죠? 알데하이드. 그럼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애시드가 알데하이드 되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환원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환원되는 과정. 자, 얘도 탄소가 3개짜리입니다. 탄소가 3개짜리. 그 다음에 요거는 정말 이제 뭐 지금 교과서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RUMP라는 게 있어요. MP. 근데 여기 이제 BP가 있고 여기는 MP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치가 있으면은 잘 알겠지만 이것도 인산기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모노포스페이트고 이거는 이제 바이포스페이트니까 인산기가 하나에서 2개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다시 가는 건데 그럼 포도당 언제 만들어지냐라는 건데, 자, 여기에 인산기, 그러니까 여기 그 탄소의 수를 좀 보세요. 탄소의 수가 30개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36개가 됐습니다. 근데 3개짜리가 있으니까 36개가 되려면 이런 게 12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얘도 12개 있고, 얘도 12개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서 10개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C 3개짜리가 2개 일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2개 나온다는 거죠. C 3개짜리가. 그러면 C가 몇 개짜리가 돼요? 6개죠. 근데 사실 이 과정이 이제 뭐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당 2인산이 됐다가 포도당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과정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세포 과정의 해당 과정 있잖아요. 해당 과정에서는 포도당이 과당 2인산 됐다가 피루부산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친구들은 PGA, DPGA, PGAL 이게 전부 그 해당 과정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뭐 해당 과정은 지금 또 뭐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지만 포도당이 과당 2인산이 되잖아요. 과당 2인산. 그랬다가 뭐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나눠져 가지고 둘로 나눠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DPGA, 예, 이런 게 나오거든요. DPGA. 그러니까 글리세린 2인산, 그러니까 2인산 글리세린산, 글리세릭 애시드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PGA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피루브산 뭐 이런 식으로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세포 과정이 광합성 과정의 역반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성되는 중간 산물을 봐도 거꾸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거꾸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중간 산물들이 비슷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걸 뭐 반드시 뭐 기억을 하고서는 다 뭐 외워둬야 되고 물질 하나하나를 뭐 다 알아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회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과정, 이 사이클이 두 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이 사이클이 한 번 일어나면 이게 다 이제 숫자가 절반이겠죠. 여기 이제 3이고 여기는 6이고 6이고 3이고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6이고 여기서 1이 나오는 건데 이 사이클이 두 번 일어나니까 PGAL이 두 분자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글루코스를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인상기를 제가 이제 그려보면, 인상기가 여기 하나, 두 개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두 개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하나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 하나 붙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두 개 붙어 있는 상황으로 만들거든요. DPJ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ATP를 씁니다. ATP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개 있기 때문에 12개 ATP를 넣습니다. 물론 뭐 그 과정에서 12개의 ATP가 나오고 무기인산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DPJ가 DPJL 알데하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알데하이드가 되는 과정은 환원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원 과정이라는 거는 얘가 수소를 받았다, 전자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수소 전자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NADPH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12개를 넣었죠. 여기가 12분자니까. 그래서 NADP 플러스가 됩니다. 두 번 사이클 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이 PJL도 옛날에 G3P 이렇게 불렀어요. G3P. 옛날 이름이니까. 옛날 이름은 지워두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요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CO2 고정 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니면 그냥 탄소 고정 과정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고정시켜 주는 거야. 고정시켜 준다는 거는 이제 유기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PGA로 만들어 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주는 그 효소가 있는데 이때 효소가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루비스코. 이 루비스코 효소입니다. 효소. 이 효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이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광합성하는 애들은 이 탄소를 고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루비스코가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 교과서에 지금은 거의 없고요. 예, 그냥 우리는 이 과정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PG를 이제 환원하는 과정이다. 예, PGAL로 환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지금 RUBP를 다시 이제 만들잖아요. PGAL을 RUMP로 갔다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RUBP 재생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재생 과정에서도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인산기가 여기 하나잖아요. 근데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ATP를 씁니다. ATP를 써서 ADP로 만들죠. 물론 인상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6분자니까 이게 6개 쓰는 거죠. 그러면 총 들어가야 되는 게 ATP가 18개가 되고 NADPH가 12개가 되고 그럼 이 과정이 이제 완성이 되고 포도당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예, 전개된 걸로 좀 본 거예요. 그래서 루비스코이에서 예, 여기 PGA라고 되어 있죠. 3PG를 이제 만들고 이건 이제 한 번 사이클로 한 거예요. 이게 보면 세 개 있죠. 세 개가 들어갈 때 이제 여섯 분자 그래서 3PG가 여섯 분자고 여기 이제 DPGA는 생각됐는데 DPGA 여섯 분자 그리고 여기서 한 분자의 3PG가 나오고 이거는 글루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데 다른 한 분자의 G3P라고 나와 있는데 PGAL이죠. PGAL. 예, 그래서 또 다른 G3P랑 만나 가지고 이제 포도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G3P가 재활용이 된다. 그러니까 한 분자가 나왔으니까 한 사이클에 한 분자 나왔으니까 다섯 개는 이제 재활용돼서 리제너레이션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RUMP를 지나서 RUBP가 되면 이 과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가 카본 픽세이션 그래서 탄소가 고정되고 리덕션이 이제 환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생되는 과정 이렇게 거친다는 거죠. 예, 이거죠. 네, 이거는 이제 두 사이클로 했을 때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이걸 좀 미리 볼까요? 광합성 켈빈 회로를 발견하는 그 과정을 좀 보면 사실 켈빈만 한 건 아니고요. 켈빈과 벤슨이 이제 같이 실험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14C를 이용을 했습니다. 14C가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가지고 클로렐라에 얘를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만드는 물질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예. 연구를 한 건데 이거 할 때 이제 얘를 넣어주고 14C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죠,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었지만. 그래서 이 실험은 자기방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방사법. 물론 이제 크로마토그래피가 들어있죠. 자, 근데 크로마토그래피를 2차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클로렐라에다가 얘 14C를 넣어주고 처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광합성 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빛을 갖다가 5초 동안 비춰줬어요. 5초? 5초 동안 비춰주고서는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물질이 뭔지를 이제 알아냈고 또 90초 동안 진행하고선 광합성 그러니까 빛을 90초 동안 비춰준 거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이제 봤고 그 다음에 300초면 5분이죠. 5분 지나서 봤어요. 그랬더니 5초 지나서 만들어진 물질이 3PG였어요. 3PG가 최초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3PG가 그렇죠. 이게 이제 RUBP에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왔을 때 최초로 만들어지는 물질이잖아요. 요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90초 뒤에는 만들어진 게 PGAL 얘로 환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포도당은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이게 포도당이 관측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요것도 하나 좀 정리를 하면 켈빈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산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3PG 그 다음에 DPGA, PGAL 그 다음에 RUBP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얘네들의 탄소수 또 인산기의 숫자 그리고 분자수는 두 사이클 기준으로 할게요. 두 사이클 원래 원 사이클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사이클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6개 들어갔을 때 12개 만들어주고 12개 만들어주고 12개 만들어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PG 같은 경우는 탄소가 3개짜리라고 했고 얘네들은 다 3개짜리예요. 얘만 맞죠? 얘만 5개짜리입니다. 맞죠?
예, 얘만 5개짜리예요. 그러면 얘만 5개짜리, 얘네들은 3개짜리예요. 그럼 분자수를 먼저 적어볼게요. 처음에 RUBP는 몇 개였냐면 2사이클 기준으로 6개입니다. 그럼 탄소수가 5개짜리가 6분자니까 30개죠. 여기 이산화탄소 6분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탄소가 그 다음에 36개가 되죠. 3PG가 될 때 36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자수가 12개가 필요하죠. DPGA도 12개. 그 다음에 PGAL은 12개였는데 10개가 되죠. 왜? 2개를 쓰잖아요. 포도당 만들 때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인산기 같은 경우는 3PG 같은 경우는 1개였어요. 1개. 그 다음에 DPGA니까 2개입니다. 2개요. 그죠? 그 다음에 PGAL 얘는 떨어져 나가서 1개입니다, 여러분들. PGAL은 1개. 아까 내가 적었나요? 안 적었죠? 여기 이제 PGAL 1개죠, 1개. 1개입니다. 그리고 RUBP는 2개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숫자나 비율이나 분자수나 탄소나 인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율,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알아낸 건데 전개를 두 방향 전개를 해줘요. 그래서 1차 전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짠짠짠짠 이렇게 분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얘를 회전시켜 가지고 90도 회전시키면 원래 이제 시료 원점이 있던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고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것만 동그라미 쳐볼까? 얘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와 있는 애가 여기서 이제 회전을 시켜서 다시 하면은 이렇게 짠짠짠짠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용매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기 1차 전개할 때 용매랑 2차 전개할 때 용매가 달라요. 왜냐면 1차 전개할 때 나눠졌던 것들이 뭐 이렇게 옆으로만 한다고 해서 이게 구성 물질이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얘는 2개고 얘는 3가지고 얘는 2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아니 용매를 똑같이 하면 이게 똑같이 나눠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 얘네들이 나눠지는 그 원인은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용매를 바꾸면 이동하는 속도 차이가 또 달라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14C가 들어있으니까 방사능 감광을 통해서 특정한 물질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네들 중에 뭐 3PG가 어디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조건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좀 풀면 좋겠는데 과합성 시간은 5분 줬대요. 그럼 5분 줬다는 얘기는 포도당까지 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D는 포도당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과당인산 PGAL 3P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ABC가 뭔지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봤더니 기질 농도하고 14 포함 비율인데 처음에는 보세요. 기질 농도라고 했는데 만들어진 물질의 농도 이렇게 보면 돼요. A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A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D가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B가 광합성 이제 암반응의 첫 번째 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3PG입니다. 첫 번째 산물.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산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3PG는 했고 그 다음에 DPGA는 거의 안 나오니까 PGAL이 여기서 나온 거죠. PGAL. 근데 PGAL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잖아요. 그럼 늘어났다는 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 3PG에서 PGA는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 PGAL 가지고 포도당 만들어내니까 또 소모되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가 먼저 나오고 D가 나왔어요. D는 포도당이라는 거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과당 2인산 거쳐서 포도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과당 2인산. 그래서 C가 과당 2인산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얘가 만들어지고 얘가 이제 포도당을 이제 점점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먼저 빛의 세기가 있습니다. 빛의 세기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생명과학 1에서 제가
그 5단원에서 그 빛에 적응한 사례 하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데, 지금은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광합성량을 CO2 흡수량과 방출량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흡수를 한 만큼 광합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광합성량이에요. 그 다음에 CO2를 방출하는 거는 호흡량입니다. 식물도 호흡하니까 광합성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근데 X축이 빛의 세기거든요. 그러면 빛의 세기가 빛이 없을 때는 호흡만 하니까 이만큼이 호흡량이에요. 예, 이산화탄소를 뭐 이만큼 방출한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그냥 숫자로 얘기해 볼게요. 50이라고 하면 50만큼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면서 계속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빛을 쐬주면 50만큼 방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만큼 계속 호흡을 해요. 호흡량은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뭐 싹을 틔우거나 뭐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우거나 하기 전에는 특별히 뭐 식물이 엄청나게 뭐 폭발적으로 막 생장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거의 호흡량은 거의 같은데 빛을 비춰주면 빛이 있는 순간 광합성 하잖아요. 그러면 광합성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10만큼 흡수해. 그럼 빛이 점점 세지면 20만큼 흡수하고 30만큼 흡수하고 40만큼 흡수하고 50만큼 흡수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차이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이 뭐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광합성은 이만큼 한 거예요. 이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 이게 만약 이건 마이너스 30일 거 아닙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면 광합성을 한 이만큼 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50만큼 하면 0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가 되냐? 이거를 최소한 살 수 있는 빛의 세기, 이걸 보상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상점의 빛의 세기에서는 이게 식물마다 이 값은 다르죠. 보상점에서는 살 수는 있지만 생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만 원 벌었는데 50만 원 쓰는 거야. 그럼 살 수는 있죠. 근데 그 50만 원이 최소한의 생활비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살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옷 좀 사고 싶어. 좀 비싼 옷 사고 싶어. 못 사죠. 아니면은 이제 뭐 생활하는 거 외에 이제 뭐 사치 품목이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 없는데 뭐 사고 싶은 게 있어. 너무 예쁜 무슨 뭐 뭐랄까 꼭 필요 없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그런 걸 사고 싶어 하진 않겠지만 달력이 있어. 달력이 너무 예쁜 거야. 달력을 하나 사고 싶어. 집에 근데 어디서 얻어온 은행에서 얻어온 달력이 있어요. 그러면 살 필요 없는데도 사고 싶잖아요. 아닌가? 예, 뭐 달력을 사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어쨌든 그런 거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최소한으로 살 수 있는 빛의 세기가 보상점이에요. 그럼 이 보상점을 넘어서는 순간에 이제부터는 흑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죠? 흑자로 돌아서면은 광합성량이 호흡량을 많게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뭐 생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빛의 세기가 세진다고 해서 무조건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요. 이거를 광포화점이라고 그래요. 이보다 센 빛은 좁아야 더 많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빛의 세기 한계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염록체 숫자 한정적이다 보니까 더 많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장의 어떤 그 생산성이라는 거는 공장의 그 정해져 있잖아요. 공장의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죠? 그래서 그 공장의 능력까지 최대로 이게 뽑아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걸 광파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총 광합성량이죠. 이만큼 지금 빨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이너스 50이고 이거 플러스 50이면 총 광합성량 얼마겠어요? 100이죠? 100. 그럼 이건 뭐냐면 호흡량을 뺀 거예요. 순광합성량. 그러니까 순수한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0인데 내가 100만큼 광합성했으면 순광합성량 5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개요적인 걸 좀 얘기해 보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빛의 세기, 빛세기, 하나는 이산화탄소의 동도요. 하나는 온도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빛의 세기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계점이 도달한다는 얘기죠. 근데 온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한계점에 도달하는데 이것도 강한 빛, 중간 빛, 약한 빛인데 충분하게 빛이 세게 비춰졌을 때 그 특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너무 약한 빛에서는 좀 그렇죠. 예. 이산화탄소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다 활용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세기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떤 공장에 초코파이 공장으로 제가 얘기 많이 하는데 초코파이 공장 어떤 그 A 공장이 있어요. 얘는 하루에 10만 개 생산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초코파이 공장 하루에 최대 10만 개 생산할 수 있는데 초코파이 공장에 뭐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시멜로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거를 무한대로 많이 넣어준다고 해서 10만 개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강한 빛, 빛도 어떤 재료라고 치면 강한 빛,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이제 이산화탄소도 저거잖아요. 이제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재료잖아요. 재료니까 그죠?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게 대략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한 0.1% 정도까지는 증가하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1% 넘어가면은 더 이상 거의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와 감압성은 이거는 왜 이것도 이제 강한 빛에서 이런 그래프 나타나요. 약한 빛에서는 거의 이런 그래프 자체가 이제 바닥을 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빛이 약하면은 온도와 관계없이 광합성 거의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강한 빛을 비춰주고서는 실험을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산화탄소와 온도다. 그러면 빛은 충분히 세게 비춰주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빛의 세기도 이산화탄소 농도도 충분히 주고 온도도 최적의 온도에서 주로 실험하는 게 좋습니다.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를 볼 때도. 자, 얘가 온도가 높은 거는 광합성 할 때 효소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효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최적의 온도는 보면은 뭐 35도, 37도 사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35도 내외라는 건 우리 몸의 체온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효소는 체온 정도에서 활성화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때 최대가 되고 이 이상이 되면은 급격하게 변성이 되면서 광합성이 확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광합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